자, 이제 두 분의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인베스트 자문 인성익 고문과 오늘은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시장 얘기를 조금 들어가 봐야 되겠는데 오늘 뭐 눈에 띄는 주도는 어제 이제 현대차 이 미국 내 관세 회피 전략으로 대규모 투자 발표를 했고 시세는 오늘도 조금 연결은 되는데 어제만큼은 아닌 것 같고 재료 가치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것 같긴 합니다만 차는 그런데 나머지 걸림돌은 반도체잖아요. 반도체는 아직도 명확한 그림이 안 나왔단 말이죠. 자, 인성익 고문이 시장 얘기를 조금 들어가 보죠. 뭐 어제나 오늘이나 그제나 별로 달라지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시장 자체가 지금 거의 뭐 맥을 묻추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 같은 경우 현대차 그 정도 발표했으면 과거 같으면은 진짜 암만 대형주라도 상당히 급등을 해야 됐고 급등하긴 했는데 그게 유지를 못하니까 지속성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그 차익 매물이 나오고 기존의 매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좀 빠져나가는 매물들이 많다 보니까 그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을 확인하지 못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현대차뿐만이 아니고 대형주 위주로 지금 매매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자산 쪽으로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외국인의 매매도 그런 쪽으로 지금 맞춰지고 있어요. 외국인이 지난 8월부터 매도를 해갖고 지난달까지 누적적으로 27조 원을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를 했어요. 근데 요번 달부터는 매수로 변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번 달 지금 중반 이후 지났는데 한 1,500억 정도 매수로 이제 반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거는 의미가 있다,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거의 기관 같은 건 거기다 곁들여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난 연말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시장 자체가 코스피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의 안전 쪽으로 지금 매매가 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대표적으로 기여하는 게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매했고 이번 달부터는 외국인이 매수했고 거기에 대표적인 종목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위주해서 현대차에서 대형주 위주로 해서 매매가 들어간다는 건 시장 자체의 안정성을 답보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지금 그 주변주가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자동차 관련주는 소폭이 좀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매기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다고 보고 있고 그 중요한 것은 이제 3월 30일 다음 주부터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이제 공매도예요. 공매도 관련해 갖고 최근에 대차 거래 그 수량이 엄청 늘었어요. 그러니까 여차하면은 공매도를 하겠다라 미리 빌려놓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다 늘었어요. 지금 뭐 현대차도 지금 올라가 있는데 바닥에서 늘어났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2차 전지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반도체도 한미 반도체 그쪽도 상당히 늘어났고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여기에서 또 때릴 게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받아놓고 여차하면 때리겠다라 받아놓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차 거래가 늘어났다고 공매도로 재개한다는 그런 어떤 그 답은 없어요.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공포심은 갖고 있다. 시장이 현재로서는 안정하지 않다라는 쪽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모두가 공감하는 불안 심리죠. 불확실성. 뭐 주식시장의 뭐 확실성 이런 것도 흔치는 않은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정을 못하고 우왕좌왕거리고 뭐 그때그때 따라서 매도 매수가 번복되고 거기에 이제 노출된 재료긴 한데 공매도 이슈를 지금 지적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창대 대표는 시장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이제 최근에 한국 증시가 미국 대비해서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최근 흐름을 좀 보게 되면 미 증시가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트럼프의 입을 통해서 다시 또 살아나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떻게 보면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관세 관련해서도 좀 유동적으로 하겠다, 유연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관세가 그렇게 타이트하진 않겠구나. 뭐 투자자들은 시장에서는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사실 이제 이 관세 우려가 좀 많이 영향을 줬던 게 그로 인해서 이제 소비 심리도 많이 꺾이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관세 우려 때문에 연준에서는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기준금리 인하를 자꾸 뒤로 미루는 경향성이 비춰졌었거든요. 그럼 이제 고금리가 유지되고 경기는 계속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번 트럼프 발언을 통해서 이 유연하다라는 거 네.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상당히 좀 개선이 됐다라고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뭐 앞서서도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 투자를 이끌어낸 게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큰 이벤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세 카드를 통해서 협상 전략에 우위를 점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투자를 본격적으로 촉진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관세가 먹혀들기 시작했고 먹혀든다면 우리는 그렇게 관세를 타이트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네. 이런 이제 어찌 보면은 시사점도 던져줬습니다. 우리는 관세를 협상 카드로 쓰는 거지 물가가 그렇게 치솟을 만큼 강력하게 베팅할 생각은 없었다. 우리가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었을 뿐이다라는 거를 전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현대차는 관세 낼 필요 없어. 딱 못을 박아버렸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점들을 좀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는 미증시가 좀 반등하는 것도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지금의 이제 상승이 데드캣 바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되면서 연준에서도 기준금리 인하를 어찌됐건 3월 달에 뒤로 미뤘고요. 기준금리 인하가 자꾸 뒤로 미뤄진다라는 것은 아직 괜찮으니까 좀 더 버텨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경제 성장이 물가를 뛰어넘을 정도로 많이 올라오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네. 지금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사실 항상 이제 우리가 기준금리 수준이 적절한가를 판단할 때는 경제 성장률과 이제 물가 수준을 판단해 봐야 되는데 물가 대비해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 대비해서 저는 기준금리가 아직 높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 인하를 자꾸만 뒤로 미루고 있다는 것은 경제가 성장하는 것을 계속 어떻게 보면 압박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반등이야 트럼프 발언으로 인해서 좀 나올 수야 있겠지만 침체는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간밤에도 이제 미국에서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됐는데 12년 내 최악이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또 나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숫자로 드러나는 부분들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자꾸 물가 핑계를 대기도 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기준금리 인하를 뒤로 미루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연준 차원인 것이고 정부 차원에서도 부양책을 내야 하는데 이게 좀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게 지금 후티 반군 이슈가 있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지금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는 결국 세금을 건드리거나 아니면 이제 두 번째로 인프라 정책을 해야 되는데 전쟁이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고 그다음에 이런 반군 세력들도 제대로 마무리가 되지 않다 보니 인프라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인프라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밑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즉각적으로 실현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이제 불경기가 패닉 상태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것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현금 확보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마냥 너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가기에는 다소 좀 위험성이 공존하는 시장이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뭐 투자를 하지 말고 전액 현금 확보해라 이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현금을 일정 정도 한 50% 정도는 확보하면서 투자를 이어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또 뭐 지나놓고 보면은 다 뭐 그렇지만 또 이것이 기회인가 이런 생각도 항상 사람인지라 뭐 겁은 나고 그렇지만 또 나중에 나 빼놓고 다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또 이 생각을 갖잖아요. 소외감이라고 해요. 투자자들한테 항상 조바심을 느끼게 만드는 그 요인이긴 한데 자, 또 그다음 다뤄볼 만한 건 뭐가 있을까요? 너무 이제 포괄적인 거를 다루기에는 한도 끝도 없는 거죠. 약간 내려가 볼까요? 좀 밑으로 내려갔을 때 지금 두 번째 재료이긴 한데 구리 카파, 이 닥터 카파라고도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경기를 진단할 때 지표로 많이 활용되는데 특히 이제 구리라는 소재의 특성상 그 건설 현장 많이 아시는 파이프, 동파이프, 그다음에 뭐 자동차 산업에도 구리가 많이 쓰이고 하물며 반도체 산업에도 구리 와이어라는 이 선들이 쓰이고 뭐 범프도 있고 뭐 그런 거 하여튼 여러 가지지만 구리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제가 보니까 그 LME 시장 카파하고 그다음에 코맥스 카파 모두 다 공이 뚫은 건 맞아요. 히스토리컬 하이 뭐 그들에게 표현을 이렇게 쓰는데 자 구리 가격의 상승이 뭘까? 네, 많이 올라왔어요. 진짜 네. 연초 대비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뭐 구리뿐만이 아니고 지금 알루미늄 가격도 많이 올라갔고 구리 얘기 나오니까 구리가 쓰여지는 게 뭐 전선, 뭐 열교환기, 뭐 배관, 전자기기 다 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그 원료가 되는데
이게 지금 현물 시장보다 선물 시장이 상당히 많이 오른 걸로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그 선물 시장에 뉴욕 그 코맥스 거래소가 코맥스가 네네네. 있고 그리고 현물 시장은 이제 런던 금속 거래소가 있는데 네. 지금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을 지금 상당히 뛰어넘어 가지고 거의 뭐 톤당 뭐 1,400불 이상 지금 차이가 난다는 얘기가 있어. 차이가 난다고 지금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현물 시장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해서 한 12% 지금 상승을 했는데 선물 시장은 무려 한 29% 차이 나다 보니까 그거 갭 때문에 상당히 이제 구리가 향후 연말까지도 계속 오르지 않겠냐 이런 예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그 연말까지 한 25% 관세, 트럼프 관세가 또 얘기가 있고 네. 거기에다가 지금 칠레 쪽에서 광산. 그 공급, 그 열 교환기 그 문제 때문에 용광로 문제 때문에 문제가 돼갖고 좀 일시적으로 공급이 중단되다 보니까. 그 선물 트레이더들이 상당히 지금 사재기하는 쪽으로 해서 가격들이 상당히 좀 급등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글쎄 이게 계속 뭐 현재로서는 뭐 산현물 가격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마 계속 진행하는 쪽으로 가겠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시장의 종목에 얼마큼 영향을 미치냐 이건 좀 두고 봐야 되겠고 현재로서는 뭐 바로 종목들이 몇몇 종목들이 나와가지고 상승세를 이끌어가는 건 사실인데 글쎄 현재로서는 어느 쪽으로 현재 그러니까 단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하나의 재료가 나오고 그 재료에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올랐다가 딴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받아줄 만한 업종 섹터는 보이질 않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여기에 그 매매가 붙는 그런 결과다라는 쪽인데 아무래도 그런 쪽에 관련 종목들이 아무래도 실적이 겸비가 돼야 되는데 실적이 나오는 종목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뭐 네. 대장주라고 하는 지금 이구산업이나 뭐 대창 이런 것들은 실적이 나오고 있어. 작년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 올해도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외 종목들은 또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 섹터로 발전하려면은 하나 이슈화되고 거기에 실적이 겸비가 돼서 전체로 움직여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것도 가는 종목 위주로 몇 개 종목이 계속 적으로 가는 쪽으로 되지 않겠나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국제 구리 시세가 오르면은 뭐 항상 그 광산 업체가 제일 주목받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광산 쪽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금도 한때는 그랬죠. 금값도 뭐 온스당 지금 3,000불 선을 넘어갔으니까. 근데 이제 뭐 금광 뭐 채굴 해갖고 옛날에 뭐 몽골에 뭐 들어가네 많이 뭐 이런 거 많았잖아요. 근데 다 이제 허상으로 밝혀졌지만 광산은 이제 다시 반복되지는 않는 것 같고 다만 그러다 보니까 전선은 이제 재고 자산을 평가를 다시 해서 뭐 수익성이 조금 올라갈 거다 이런 평가들인데 그것도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전선업체는 이 구리선의 납품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파생 상품을 또 활용하거든요. 거기서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상계되는데 맞아요. 그냥 우리 투자자는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일단은 구리, 전선 올라가 같이 이렇게 된단 말이죠. 네네. 아까 제가 모두의 바이오 설명을 들었듯이 자, 뭐 관련 기업이 많지는 않은데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일단 보통 이런 이슈들이 나왔을 때 항상 저는 이제 어찌 보면 우리가 뇌피셜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반응하기 시작했을 때는 반응하기 전에는 뇌피셜이 중요해요. 근데 이제 반응을 하고 나서는 보이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구리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움직이는 종목들 중에 가장 이제 강세를 많이 보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앞으로도 또 추가적인 이슈가 나왔을 때 가장 강세를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런 테마라든지 이슈가 불어왔을 때 투자자분들이 많이 어찌 보면 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 주자로 올라갈 종목들을 많이 찾으세요. 네.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도 이제 성공하는 매매도 많기도 하고요. 매매는 매매니까. 뭐 네, 그렇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대장주가 되어서 이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첫 타이밍 때 이제 움직임이 나왔던 가장 강한 시세를 보여줬던 종목들이 또 강한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장주 하는 것이고 초기 상승을 이제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이구산업이 오늘 가장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되면 한 20% 내지 21%가량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시점이고 구리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대표격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과거에 안 움직였던 종목도 아니고 구리 관련된 이벤트가 나올 때마다 주가를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직하게 반응을 해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구리가 앞으로도 올라갈 것이다라고 본다면은 이구산업 같은 종목들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문이 생기는 게 구리가 앞으로도 계속 움직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자면 사실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도 뭐 닥터코퍼라고 방금도 말씀을 네네네. 해주셨듯이 경기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게 구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리 수요가 올라가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아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시장을 미리 좀 예측해 보는 경향성이 있어요. 네네네. 사실 우리가 이제 경기 지표라고 하는 것들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소비 심리 지표나 각종 경기 지표들은 좀 후행적입니다. 지난달 걸 이번 달에 발표하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한 달 늦게 발표가 돼요. 근데 이런 원자재들은 즉각적으로 가격이 반영되기 때문에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제 구리가 과연 수요로 인해서 올라가는 것이냐, 공급 쇼크가 와서 움직이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좀 상존하고 있기는 한데 경기 민감 업종들이나 그런 원자재들도 투자하기에 언뜻 보면 쉬워 보여요. 그럼 불경기에 사서 후경기에 팔면 되잖아요. 이럴 수 있는데 생각보다 경기가 최악을 향해서 달려갈 때 이런 경기 민감 업종들이 미리 주가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네. 왜냐하면 최악의 상황일 때 이제 바닥을 찍었다고 똑똑한 돈들, 스마트머니들은 미리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말 똑똑한 스마트머니들은 이 경기가 점점 악화되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미리 이제 점지해두고 이 바닥을 잡겠다라는 게 아니라 기간을 두고 매수하겠다라는 관점에서 구리 쪽으로 좀 수요가 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불경기가 지속된 지가 꽤 오래됐고 고금리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제 불경기가 최악을 향해 달려가면서 여기에서 금리 인하가 될 게 올해 안에 이제 전망이 되다 보니 지금부터 매수를 해놓으면 추후에 호경기가 되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으니까 사실 지금 경기가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좀 똑똑한 돈들은 미리 좀 접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가 이렇게 네. 저는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경기라는 것 때문에 이 수요, 잠재 수요, 미래 수요로 인해서 가격이 오르는 건지 아니면 이제 관세 특성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현재는 관세가 제일 뭐 편면적으로는 이유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공급이 타이트해지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광산 쪽인데 한때 영화였을 까요 미국 드라마 뭐 프리즌 브레이크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꽤 유명했던 거기 보면 이제 막 모종의 음모론들이 나오는데 예전에 실제 그런 건 있었습니다. 중국의 구프 펀드인 CIC가 예를 들어서 구리 선물을 숏을 쳤어요. 이게 정보가 공개되면서 미국의 CIA가 칠레로 가서 칠레 광산에 파업을 일으킵니다. 네. 그래서 그 가격을 꺾어버리는 거죠. 뭐 그런 하여튼 뭐 뇌피셜 이것도 뇌피셜이에요. 네. 근데 실제 과거에는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다고 추론은 워낙 남미 쪽이다 보니까 그런데 어떤 내용인 때문에 오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명확히 이거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구리가 오르면은 이 비철금속 전반적으로 보면 아연은 우리 또 있잖아요. 고려 아연. 이게 또 지분 구조 때문에 복잡하지만 실제 아연 연관성은 고려 아연이 있고 구리는 풍산도 분명히 연관성은 있는데 시세는 어떤가요, 그쪽은? 이 구리 시세 이제 종목들마다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게 반도체가 오르면 반도체 완제품이 오르고 거기에 관련주들이 오르고 자동차가 납품이 많이 되면은 자동차 본주 기아나 현대가 오르고 그다음에 뒤에 관련 납품하는 회사들이 오르고 관련주들이 오르는데 구리는 실제로 전선주가 올라야 그 다음에 이제 관련해 갖고 이제 원료가 되는 이런 구리 가격 관련해 갖고 이제 관련주들이 오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이제 구리 원료 가격이 워낙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먼저 오르는데 저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향후에 그 전선과 그 발전과 관련된 이런 종목들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구리 가격이 오른다는 거, 선물 가격이 연말까지 지금 현물 가격보다 대비해서 많이 오른다는 건 어차피 향후에 이런 것들이 많이 쓰여질 것이다라는 것에서 구리가 먼저 오르는 그런 양상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한참 지나면은 현재는 지금 우리가 얼마 작년까지만 해도 뭐 열광했던 전선주 그다음에 그
전력 관련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AI가 좀 식으면서 그다음에 뭐 중국의 딥마인드 이런 거 나오면서 좀 그런 딥시크? 쪽에 좀 분산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또 그런 쪽에 좀 쉬어가는데 네. 지금 많이 좀 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쪽 관련 회사들이 지금 실적이 올해도 상당히 좋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당장 올라가는 쪽에 구리 관련주를 매매하는 게 맞긴 하지만은 우리가 긴 시각을 본다면은 지금 관련해 갖고 전선 관련주 네. 대표적으로 뭐 대원전선이나 대한전선 이런 쪽 그다음에 기존의 뭐 현대일렉트릭이나 LG일렉트릭 관련해 가지고 이런 쪽의 종목들이 지금 쉬어갈 때 모아가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뭐 당장 사기는 뭐하지만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모멘텀이 생겼을 때는 그런 쪽으로 연말까지 간다라면 그러니까 장기 투자용으로는 이쪽이 더 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쪽에서 한번 좀 제외됐더라도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자, 비철금속이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다 오르진 않아요. 카파, 구리만 조금 들썩이고 사상 최고가를 넘겼다 이 정도지. 뭐 니켈이라든지 알루미늄, 아이언이나 뭐 납이나 주석 이쪽은 아직 준동이 없는 것 같고 니켈은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2022년도에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LME에서 한 10만 달러, 지금 한 16,000달러 정도 되는데 10만 달러를 돌파해가지고 그때 니켈이 뭐 보통 많이 쓰이죠. 전기차에도 쓰이고 그 전지에도 쓰이는 뭐 이런 쪽이 옛날에 있었는데 근데 니켈 가격 결국에 10만 달러 치고 쫙 다 빠져가지고 구리도 지금 그렇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요점은 비철금속 전체가 움직이진 않기 때문에 닥터카파로스의 경기 민감도는 아닌 것 같고 특성은 그냥 관세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알루미늄도 막 움직이면은 어떻게 될까? 혹시나 관련 기업들을 좀 봐야 되는 건지. 일단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하면 이 표면적인 이유랑 좀 그 내면적인 이유를 들여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거는 사실상 지금 좀 스마트머니들이 그쪽으로 선제적으로 미리 들어간다라고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표면적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 다시 말해서 트리거 역할을 해주는 건 역시 트럼프의 이제 관세 정책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작용하는 것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 중요한 게 이전에도 철강이나 알루미늄 관련해서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아했던 것이 아니 구리를 관세를 왜 안 매기지? 이 생각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실 이제 혹연기를 우리가 내다봤을 때 뭐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제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이 위험하다라고 보는 건데 혹연기가 되게 되면 구리는 아주 필수적인 원자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혹연기를 내다본다라고 했을 때 다시 이제 경기가 좋아졌을 때를 내다보면 미리 구리에 대한 작업을 해놔야 하는데 철강과 알루미늄만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나오겠다 했는데 뭐 역시나 이제 구리 관련된 관세 이야기가 나왔고요. 저는 이 트리거가 되면서 이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가지고 구리 관련된 종목들은 좀 단발성으로 끝나기보다는 조금 더 호흡을 길게도 상승 랠리를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듣도록 하겠고요. 시장 얘기 그리고 또 구리, 카파가 움직여서 관련 기업들, 뭐 아까 이구산업들을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 정도. 딱히 기업이 직접 연관성이 없어가지고 선택하기가 좀 어렵네요, 이것도. 해외 투자를 그렇다고 뭐 어디 광산업체 이런 거 하기도 그렇고. 자,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희 고문과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가 수고를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